사리의 축제, 아마무라 미사. 1940년 8월 19일 규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그해 여름은 특히 더 무더웠지만 그래도 밤 11시가 지나면 다소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견딜만 했다. 땡땡제강의 젊은 간부 도야마 에이조는 이날 밤도 회식으로 인해 늦게 귀가하게 되었다. 낡은 대문은 이미 잠겨 있었고 쥐죽은 듯 고요한 밤의 정적이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늦어질 때면 하는 습관대로 뒷문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달라붙는 모깃대를 손으로 떨쳐내면서 여닫이 문을 열고 뜰 안에 들어선 에이조는 무언가 여느 때와는 다름을 느꼈다. 툇마루의 덧문이 5, 6cm쯤 열려있어 희미한 빛이 정원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에이조는 작은 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어이, 도시코. 그러나 대답이 없다. 어쩐지 섬뜩함을 느낀 에이조는 거칠게 구두를 벗고 덧문을 밀어젖히고는 침실로 사용하는 가운데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모기장 안에 누워있는 아내의 얼굴은 등불빛에 기분이 나쁘도록 창백해 보였다. 어이, 나 돌아왔어. 모기장 밖에서 흔들어 깨우려고 뻗은 손에 뭔가 딱딱한 것이 다 깜짝 놀랐다. 생선용 식칼이 왼쪽 가슴에 꽂혀 있고 잠옷에는 피가 번져 있었다. 장지문을 활짝 열어놓은 옆방의 모기장 안에서는 노모와 5살 된 큰딸 아사코가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 있는지도 모른 채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구급차가 즉시 도착했지만 이미 숨이 끊어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구급대원은 병원으로 수송하는 대신 변사 사건으로 경찰의 출동을 요청했다. 에이조는 아내의 시신을 발견하기까지의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조사 끝에 에이조의 진술 사실을 인정했다. 엄중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도둑 맞은 물건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한설과 치정설이 유력해졌고 용의자로 리스트에 오른 몇몇 사람 중 마지막까지 남은 인물이 있었다. 그는 사건 당일 오후 선풍기용 콘센트를 설치하러 온 근처의 전기기사 이즈마 미스그로 본인은 시종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날 저녁 집에서 라디오를 수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았다. 또한 밤늦게 목욕할 때 세탁한 바지를 다음날 아침 실내에서 말리고 있었다는 점도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 그는 에이조의 집 방 배치나 가족 구성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피해자를 좋아하여 따라다녔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범행이 유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즈마 미스구의 가택 수색 결과 가슴 부근에 파달 크기 정도의 핏자국이 묻은 셔츠가 발견되었다. 이즈마는 자신의 피라고 주장했지만 법의학의 권위자인 오노 마나부 교수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혈액형과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져 그것을 유일한 증거품으로 공판이 열리게 되었다. 1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되었지만 검찰 측 항소에 의해 고등재판소에서 2심이 열리게 되었고 그 결과 징역 15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즈마 미스구는 최고재판소에 상고했지만 기각되어 2심의 형이 확정되었다. 젊은 나에기 변호사는 20년 전 살인사건의 낡은 공판 기록 사본에서 눈을 떼고 다소 지친 얼굴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창 밖의 낯익은 건물들에 벌써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다. 그가 20년 전에 이 사건에 흥미를 갖게 된 것은 이틀 전의 일 때문이다. 그날 나에기가 사무실에 출근하여 사무원이 타온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뛰어들어왔다. 찾아온 용건은 제가 듣고서 선생님께 전하게 되어 있어서. 젊은 비서가 이렇게 말하며 제지하는 모양이었다. 아니, 사건을 부탁하러 온 게 아닙니다. 잠시 선생님을 좀 뵙고자.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성큼성큼 들어왔다. 체격이 좋고 불그스레한 얼굴이었다.
비서실을 마구 돌파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앞에 이르자 그 커다란 몸으로 안절부절 못하면서 공손하게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쁘실 텐데. 또 저번엔 큰 신세를 져서. 땀을 흘리면서 연신 고개를 숙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이 사내를 생각해냈다. 이전에 사기로 검거되었을 때 국선 변호사로서 자신이 담당했던 사람이었다. 이와모토 오사무라는 사람이 틀림없었다. 그때도 어수룩한 오사카 말투와 동안의 얼굴 탓에 왠지 모르게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었고 그 사기의 내용 또한 어린애 같은 내용이었다. 또 무슨 일을 저질렀소? 그렇지 않으면. 네, 저 그게 좀 묘한 이야기라서. 머뭇거리면서 송구해하며 서 있는 이와모토에게 나에게는 앉으라고 말하고 비서를 눈짓으로 나가게 했다. 그러자 이와모토는 주의를 꺼리는 듯 작은 목소리로 겨우 이야기를 꺼냈다. 선생님, 20년 전 오이타에서 있었던 기업체 간부 부인 살인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나에게는 잠시 생각했다. 범인은 아마 인근의 전기기사로 15년형이었지. 벌써 오래전에 일어난 일일 텐데. 그게 왜? 네, 그게 따로 진범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선생님, 살인의 시효는 확실히 15년이지요. 그런데 그건 살인한 날로부터 15년입니까? 아니면 재판을 마친 후부터 15년입니까? 시효라 하더라도 형량의 시효와 공소시효가 있어서 복잡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 듣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으로 하든지 간에 20년이 지나야 될 거야. 그보다도 범인은 따로 있다니. 어디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보게. 나에게 변호사는 말하면서 자연히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자네, 범인을 알고 있지? 범인은 누군가? 설마 자네가? 농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살인을 하겠습니까, 선생님? 이와모토는 과장된 몸짓으로 부정한 뒤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지난번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한 녀석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와 시효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그 녀석이 남몰래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살인의 시효는 확실히 15년이지 라고. 그럴 거라고 했더니 실은 내가 저지른 사건 중에서 라고 하면서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20년 전 그 부인 살해범이라고 하던가? 저도 처음에는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었습니다만 감옥에서는 관록을 붙이기 위해서 허풍을 떠는 놈들도 많으니까요. 그래, 그 정도의 이야기라면 그 친구가 진범이라는 단정을 내릴 수 없지 않은가. 그게 제가 추록하고 얼마 지나 그 녀석이 찾아와서 진지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죄 없이 들어가 있는 녀석이 가엾어서 몇 번이나 자수하려고 했어. 하지만 전과도 있고 남은 죄도 있는 처지이고 보니 사형이 될지도 몰라 무서워서 결국 지금까지 자수하지 않았어. 그러나 시효가 지났다면 반드시 자수하고 싶어. 요즘은 나이를 먹어간다는 생각만 해도 잠을 잘 수 없어. 나와 함께 있어줘. 하길래 쳐다보니 정말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물어보았더니 정말로 그 사건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아니면 도저히 거기까지 알고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날 피해자가 자고 있던 모기장 밖 책상 위에 달맞이 꽃이 꽂혀 있었다든가, 방으로 들어갈 때에는 덧문 아래쪽을 잡고 열었는데 작업용 장갑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지문이 묻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든가요. 헛소리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듣고 있던 나에게도 마침내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 본인은 시효가 지나 죄가 되지 않는다면 자수하겠다고 하던가? 네,
자수하고 싶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시효가 안 되었다면 큰일이라서 제가 신세를 진 변호사 선생님께 조사를 부탁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만일 그 사람이 진범이라면 반드시 자수해야만 해. 시효가 끝났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내가 책임지고 조사해보지. 마지막으로 범인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지만 이와모토는 그 이름만은 세차게 머리를 저으며 말하지 않았다. 조사한 후 시효가 지났는지 확실해지면 본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참아 주십시오. 그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고는 돌아갔다. 이와모토가 돌아간 뒤 나에게는 흥미를 느끼며 이 사건에 관한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모으기 시작했다. 이와모토가 말한 내용을 전부 믿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반신반의했지만 이야기 가운데 몇 가지 묘하게도 구체적인 부분이 있었다. 조사해봐서 거짓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그 점을 이와모토에게 지적해주면 되고 자신도 마음이 개운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나에게는 정의감이 강한 만큼 일찍부터 오신 문제에 남다른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일주일간 여러 가지 자료를 훑어보는 동안 나에게 머릿속에는 사건의 전모가 점점 명확하게 잡혀갔다. 그렇지만 어쨌든 20년 전의 일이고 당시의 담당 변호사, 검사, 판사들도 모두 죽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지는 못하고 단지 당시의 신문기사와 재판 기록 등을 읽고 조사해야만 했다. 그러나 사건을 최초로 맡았던 오이다 지서에 근무하던 경찰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범인이라 칭하는 남자와 만나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일일 거라 오이타에 가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시효에 관해서는 걱정 말라고 말해주자 이와모토는 기뻐하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 마음이 변한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던 나에게는 안심했다. 이와모토를 따라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나타난 사람은 하야시 싱이치라고 하는 몸집이 조그맣고 얌전해 보이는 사내였다. 나이는 42셋 정도일까? 묘하게 어두운 그늘이 느껴지는 남자였다. 그러한 점이 오히려 여차하면 태연하게 살인할 수 있는 유형이라는 것을 나에게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과묵한 느낌만큼 이와모토와는 달리 진실성이 느껴졌다. 그런데 시효 문제는 괜찮습니까? 최초로 물어본 것은 역시 하야시에게 최대 관심사인 시효 문제에 관해서였다. 나에게는 그 점에 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한 다음 부드럽게 눈을 응시하면서 물었다. 물론이요. 내가 책임지지. 안심하고 사실을 이야기해 보시오. 그러자 하야시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들켰기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되었다는 것, 달맞이꽃 이야기, 덧문을 연 모양, 게다가 살인의 수법 등 전문가인 나에기가 듣기에도 세부적인 부분까지 치밀하게 알고 있었다. 도서관에서 조사해 보았지만 당시의 신문들도 달맞이꽃이나 지문, 시체의 상세한 모습에 관해서는 전혀 실려있지 않았다. 유일한 증거품인 셔츠의 혈액형도 피해자나 이즈마나 모두 B형이었고 또한 MN식으로 해보아도 모두 M형이었다. 그 후에 QQ식이라든가 EE식의 혈액 감정 결과 셔츠의 피가 이즈마의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피로 판정되었지만 어쩌면 그것은 피해자와 이즈마의 혈액형이 비슷한 데서 기인한 불행한 실수가 아닐까? 그 점에 있어서 하야시는 A형이라고 했다. 살인 전 피해자가 왼쪽으로 누워 있었다는 하야시의 말을 듣고 나에게는 오이타행을 결심했다. 오심의 가능성이 크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범인이라고 지목된 이즈마가 1심 전에 자백한 내용은 대체로 사실과 일치했지만 단지 한 부분 맞지 않는 곳이 있었다. 그곳은 먼 곳에서 살고 있었던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건 후 증언한 부분에는 딸인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약하여 항상 왼쪽을 밑으로 하고 누워 심장을 감싸는 모습으로 자는 버릇이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즈마의 자백에서는 피해자가 오른쪽을 아래로 하고 자고 있었다고 되어 있었다. 경찰은 가슴에 상처가 왼쪽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오른쪽을 밑으로 하고 잤을 거라 추측하고는 강제 자백을 유도했던 것이다. 그 점에 관해서는 당시의 변호사도 맨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았던가. 따라서 그는 법정에서 자백을 취소하고 무죄를 주장했고, 변호사도 무죄라고 하는 외로운 변호를 계속했던 것이다. 하야시는 피해자가 왼쪽을 밑으로 하여 자고 있었지만 찌를 때 눈을 뜨고 몸을 비틀어 왼쪽이 위로 향하게 되었기 때문에 왼쪽을 찔렀다고 말했는데, 그쪽이 훨씬 자연스러웠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나에기는 탁자 위에 일정표를 끌어당겨 검토해 보았다. 공판이나 법률 상담으로 꽉 차 있는 일정이 이상하게도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는 비어 있었다. 좋다, 가보자. 나에기는 결심하고 비서에게 곧바로 비행기를 예약하도록 지시했다. 돈 한 푼 되지 않는 일로 굳이 규슈까지 가는 것은 무죄인데도 15년이나 형을 복역한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범인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는 대의 명분도 있었지만, 또 다른 개인적이고 은밀한 이유가 있었다. 사법 연수생 시절 같은 클래스의 홍일점 여자 연수생이 있었다. 검고 커다란 총명한 눈을 가진 미인으로 지적인 매력이 넘쳐 흐르는, 말하자면 클래스의 스타였다. 어느샌가 이 가이스가 미키코에게는 클래스의 어느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불문율이 생겨 딱딱한 연수생활에 화려하고 밝은 흥취를 더해 주었지만, 임용 전까지의 연애는 유보 상태로 지나갔다. 그리고 막상 임용이 되자 연수생들은 홋카이도에서 규슈까지 각지로 발령을 받아 뿔뿔이 흩어졌다. 남자들끼리는 출장이나 연구회 등으로 만날 기회가 많았지만 가이스가 미키코와는 만날 기회가 없는 채 지금까지도 일종의 동경하는 마음이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마침 그녀가 오이타의 가정재판소 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와모토로부터 오이타라는 지명을 듣는 순간 그녀의 옛 모습을 떠올렸던 것이다. 나에기는 사법회 명부를 꺼내어 펼쳐보았다. 가이스가 미키코라는 이름이 옛날 그대로였다. 그로부터 10년, 대학 재학 중에 사법고시에 패스하여 당시 21둘이었던 그녀도 이제는 31살이 되어 있을 것이다. 성이 바뀌지 않은 것은 아직 독신이기 때문일까? 도쿄에서 1시간 40분 동안 비행했지만 멀리 규슈까지 자신의 기분만으로 날아가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어 나에게는 평상시 이성과 의무만으로 살아왔던 자신이 인간성을 회복해가는 것 같아 즐거웠다. 빠른 걸음으로 트랩에서 내린 그는 공항 로비로 서둘러 갔다. 사전에 전화를 해두었기 때문에 미키코가 마중 나와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로비는 예상외로 혼잡해서 그녀와 닮은 모습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포기하고 나가려는 참인데 비스듬히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다. 나에기 씨? 약간 어리광이 섞인 듯한 아름다운 목소리는 틀림없이 미키코의 목소리였다. 돌아본 나에기는 상대가 예상외로 젊고 아름다운데 한편 놀라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족스럽기도 했다. 인사를 나눈 후 두 사람은 차에 올랐다. 그녀가 운전하는 레몬색 스포츠카의 좌석에서 창밖의 바람을 기분 좋게 느끼면서 나에기는 잠깐 연인과 드라이브하고 있는 듯한 달콤한 감상에 빠져들었다. 안내받아 간 도경에서 그는 미키코의 삼촌뻘 되는 경찰 본부장을 만날 수 있었다. 본부장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을 여러 개 떠맡아 몹시 바쁜 와중이었지만 미키코의 주선도 있고
또 멀리서 변호사가 정의감 때문에 자비로 조사하러 왔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만나주었던 것이다. 미키코가 소개하자 그는 다소 당혹스런 얼굴로 말했다. 아유, 그런데 나에게 씨, 일부러 여기까지 와주셨지만 당시의 관계자는 대부분 고인이 되어서 성과가 별로 없을 것 같군요. 이미 20년이나 지난 일이니까요. 자신이 관계된 사건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할 지역에서 범인을 잡아 재판도 끝났고 범인의 복역도 이미 끝난 지금 멀리서 온 일개 변호사에 의해 다시 사건이 들추어지는 것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해하는 표정에서 그러한 기분을 읽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확정적인 근거가 된 것은 오노 교수가 감정한 이즈마의 셔츠에 묻은 핏자국의 혈액형 판정이었습니다. 진범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오노 교수의 감정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오노 교수와 만나보시겠습니까? 오노 교수는 아직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좀 더 조사한 후 확신이 생기면 그때 찾아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나에게는 당시의 기록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기록에 의하면 덧문에 이즈마의 지문이 없는 것은 이즈마가 정원에 몰래 숨어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덧문이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로 열려 있어서 힘들여서 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점 또한 덧문에 이즈마의 지문이 없어서 곤란해진 경찰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동기는 치정설로 되어 있었다. 범인이라 자백한 하야시는 이 점에 관해서 남편이 귀가하기 전이라 덧문에 열쇠가 채워져 있지 않아 약간 열려 있었기 때문에 덧문 아래쪽에 손잡이 가까운 곳을 잡고 사람 한 명 들어갈 만큼 열었고 손에는 작업용 장갑을 끼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편이 훨씬 신빙성이 있었다. 기록에 새로운 것은 없었지만 당시 현장에 제일 먼저 출동한 경찰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었다. 그 아제스 순경은 정년 퇴직 후 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다. 본부장이 부하를 시켜 알아온 주소를 가지고 나에게는 미키코의 차를 타고 찾아갔다. 태양은 서산 너머로 지고 있었지만 아직 빨갛고 볕이 쨍쨍 내리쬐었다. 역시 규슈록은 태양의 색깔마저 다른걸. 나에기가 감탄하자 미키코는 즐거운 듯 소리내어 웃었다. 이런 발랄한 여성이 가정재판소에서 인생의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를 재판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거리에 들어선 상점들이 없어지고 전원 풍경이 나타났다. 차창에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는 집들이 다가왔다가 사라져갔다. 이 근처일 텐데. 미키코의 말에 나에게도 쳐다보았다. 아, 저기 술집이 있군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가서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다음 삼거리를 돌아 막다른 곳에 아제스 순경의 집이 있었다. 밭일을 하고 돌아와서 발을 씻고 있던 아제스 순경은 판사와 변호사의 방문을 받고 경의를 표하며 다다미방으로 들어가기를 권했다. 나에게는 방문의 목적을 말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갔다. 그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파출소에 근무하는 동안 우리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었으니까요. 노인은 자신있게 대답했다. 50대 중반에 정년 퇴직을 한 그는 아직 10년 정도는 더 일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 보였다. 그 집 주인인 도야마 에이조의 전화를 받은 것은 밤 11시가 지나서였을 겁니다. 즉시 전속력으로 자전거 페달을 밟아 달려갔지요. 집 주위에 수상한 사람의 그림자가 없나 살펴본 뒤 안으로 들어갔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제스 순경은 나에게 질문을 받고 당시를 회상하며 천천히 말했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나에게는 수시로 질문을 던지며 요점을 메모했다. 아, 네. 뒤쪽으로 돌아갔더니 툇마루에 덧문 하나가 반쯤 열려 있어서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범인도 그쪽으로 출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다른 곳은 모두 닫혀 있었으니까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차분히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대답하는 전직 순경에게 나에게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방 안에 들어가니 어떤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까? 먼저 모기장, 그 안에 피해자. 나는 흉기 이외에 뭔가 증거품이 없을까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지만요. 단순 강도 사건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없어진 돈이나 물건이 없었으니까요. 혹시 범인이 갑자기 부인에게 묘한 기분을 느꼈지만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당황해서 부인을 찌르고 물건들은 다 그냥 놔둔 채 도망갔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즈마라는 유력한 용의자가 즉시 떠올랐으니까요. 방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침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장롱 하나 하고 맞아요. 책상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무심결에 무릎을 탁 쳤다. 책상? 책상이 있었습니까? 어떤... 글쎄요. 자그마한 책상으로 그 위에 꽃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꽃이 꽂혀 있었고 말입니다. 어떤 꽃이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게 그러니까 달맞이 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달맞이 꽃이었어요. 그 꽃은 하루면 시들어 버리는데 그때는 아직 싱싱해 보였으니까 아이들이 밤에 근처 강가에 가서 꺾어온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건과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나에게는 자신이 진범이라고 나타난 사내가 진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신중을 기했다. 구경꾼이라고나 할까 그런 사람이 와서 현장을 엿보고 간 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족 이외에는 현장에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전거로 달려와서 현장을 보존하고 있는 사이에 경찰차로 본서의 경관 5명이 도착해서 현장 부근을 통제했기 때문에 미닫이 문으로 엿보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달맞이 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가족과 경찰뿐입니까? 그렇긴 하지만 아침이 되어서는 검시위와 신문 기자들이 왔고 시체를 해부하기 위해 운반에 나간 다음에는 근처의 사람들과 친척들도 와 있었습니다만 그때까지는. 그런데 달맞이 꽃에 무슨 중요한 의미라도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달맞이 꽃이 머리맡에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에 신문 기사에도 실려있지 않았고 경찰 조서에도 없었습니다. 또한 낮에는 시들어버리는 꽃이기 때문에 그날 낮까지 피어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체를 운반해 나간 후로는 발 밑에 있었는지 아니면 머리맡에 있었는지 당연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범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범행 시 머리맡에 달맞이 꽃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일이군요.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제스 순경은 진지한 눈빛이 되어 열심히 생각해내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나에게는 그렇게 침묵이 흐르는 중에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진범이라고 말하는 그 남자가 근처 풀숲에서 달맞이 꽃을 꺾고 있는 피해자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꽂혀 있었다고 짐작으로 말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한 도박이다. 도중에 버렸을지도 모르고 바로 그 장소에 있었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 그렇지 않으면 신문 기자가 무심히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엿들은 건 아닐까? 순경이 입을 열었다. 아침이 되어서 시체를 내가기 전에 방 안을 치우기 위해 유족이라고 해봤자 그 남편과 할머니지만 그 사람들이 방 안을 치우는 동안에 이미 시들어버린 달맞이 꽃도 버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관계자들만 보았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진범일 것 같군요.
또한 만일 그렇게 된다면 신중하게 조사를 해야만 하는 경찰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직 믿을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전직 순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 그리고 피해자인 도야마 씨의 집에는 가보셨습니까? 여기서 가까운 곳입니다. 지금은 도야마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만. 도야마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야마 씨는 오사카로 떠났습니다. 땡땡 제강에서는 장차 사장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그 직장을 버리고 오사카에서 자그마한 공장을 하겠다고 하며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지금은 성공해서 꽤나 커다란 회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 그리고 할머니는 오사카로 이사간 지 5, 6년 뒤에 죽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도 부고를 알려왔었지요. 정말 교양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아제스의 안내를 받고 가보니 예전 건물은 헐리고 근대적이지만 약간 허름한 집으로 변해 있었다. 이 근처에서 달맞이 꽃을 꺾었다면 어디쯤일까요? 함께 따라온 미키코가 아제스 순경에게 물었다. 글쎄요. 옛날에는 오이타강 근처도 온통 달맞이 꽃이었고 선로 옆 제방에도 상당히 피어 있었지요. 최근에는 콘크리트로 메워버렸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하면서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보니 강물 소리가 들려왔다. 순경의 말대로 훌륭한 제방이 생긴 대신에 잡초가 필 공간은 줄어들어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저기에 조금씩 피어있는 달맞이꽃 무리가 노란색 봉오리를 활짝 펴고 땅거미가 짙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에기 변호사는 문득 도시의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이렇게 달맞이꽃이 피어있는 강가에서 언제까지나 미키코와 함께 있고 싶다는 로맨틱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다음 날 나에기는 비행기로 오사카로 가서 피해자의 남편인 도야마 에이조를 방문했다. 주소는 오사카시 다이쇼구 공장가 부근에 회사와 이웃해 있었다. 일에 몰두하는 중소기업 사장다운 집이었다. 집 안에 방문을 알리자 젊은 여자가 나와서 말했다. 아버지는 회사에 계시니까 그곳에서 만나보세요. 아름답지만 차갑고 침울한 느낌을 주는 여자였다.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 사건 당시 5살이었던 큰딸인데 싶었다. 아니면 후처가 낳은 딸일까? 어쨌든 이 정도나 되는 회사의 사장 집에서 고용인도 두지 않은 검소함은 약간 의외였다. 회사 사장실 옆에 있는 응접실에서 몇 분 기다리자 도야마가 나타났다. 나에기가 찾아온 이유를 말하자 그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뭐라고요? 범인이 따로 있다고요? 그런 바보 같은 간신히 잊을만해졌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오히려 혼란스러워지는군요. 그건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저희 가족도 그 일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회사 일만 하더라도 상장회사 간부라는 직위마저 버리고 오사카로 나왔으니까요. 이제 제법 살만해졌고 다시는 어두운 기억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진범이 나타났다고 하면 죽은 아내도 오히려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딸에게도 동요를 주고 싶지 않으니 제발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도야마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알라그자 손거리에 놓인 손이 덜덜 떨렸다. 진범이 나타났다고 하면 기뻐해 줄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던 나에기로서는 뜻밖이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피해자 가족으로서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되었고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도 하지 않은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자신의 얕은 인생 경험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튼 도야마는 재혼도 하지 않고 딸과 둘이서 조용히 살며 일에만 매달리는 것이 일상의 모습인 것 같았다. 사장실에서 나와 일단 오사카의 호텔로 돌아왔다. 도쿄의 사무실에 연락을 취한 다음 호텔에 비치된 석간을 펼쳐든 나에기는 깜짝 놀랐다. 진범은 나. 20년 전
기업체 간부 부인 살해. 이러한 제목이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관계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나에게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매우 주의하고 있던 터였다. 오이타 지서에서 새어나온 것일까? 그렇다면 이쪽에 인터뷰 요청이 있었을 법한데 그런 것도 없었던 것이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계속 읽어나갔다. 이 사건의 용의자 이즈마 미스그로 당시 25살은 죄를 부인한 채 15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으며 복역 중에도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특전이나 가석방 따위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와 같은 이즈마에 대한 동정할 만한 사실을 적은 후 최근 이 사건의 진범은 자신이라고 오사카의 하야시 싱이치 씨 40살이 자청하며 나타났다. 하야시 씨는 처음에는 이즈마 씨가 죄 없이 투옥됨으로써 범인인 자신이 당당하게 다닐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죄 없이 투옥된 사람이나 그 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니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견딜 수 없어 친구와 함께 도쿄의 신주쿠 경찰서로 자수하러 온 것이다. 하야시 싱이치 씨는 본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지만 설령 범인이라는 판결이 나더라도 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기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신문들도 비슷한 내용을 싣고 있었다. 앞질러 기사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에게는 몹시 불쾌했다. 그 사내들에게 시효의 성립만 확인시켜주는 도구로 이용당했기 때문이다. 그런 것도 모르고 일부러 규슈까지 날아왔던 것이다. 무죄로 괴로워하는 사람을 도와주어야겠다고 하는 정의감에서 출발하여 이 사건에 관여하는 동안 무죄의 구조를 연구하는 것도 변호사로서 업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의를 보였던 것이다. 직원으로 있는 변호사와 비서에게 바쁜 와중이라도 시간을 쪼개어 공판 기록이나 보도 내용을 모으도록 하였고 자신도 조사를 계속하여 이미 상당량의 기록을 작성해 두었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공표되어 언론에 의해 파헤쳐진다는 것은 실로 난처한 일이 아닌가. 화가 나서 이 사건은 이제 그만두자. 여행 중에 모아놓은 서류들을 정리해두는 편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쿄에서 이와모토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님, 신문 보셨습니까? 나에게는 이와모토의 밝고 태평스런 목소리에 더욱 화가 났다. 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째서 내겐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일을 저질렀지? 나를 이용할 대로 이용해 먹고 나서 제멋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해버리다니 너무하지 않은가? 나에게는 전화기에 대고 화를 퍼부었다. 그러자 이와모토는 태평스럽게 대답했다.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선생님과 상담하고 나서 자수하려고 생각하고 두세 번 전화해 보았습니다만 출장 중이시라서 또한 하야시도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니까 이왕 자수를 할 거라면 서두르고 싶다고 하기에 오늘에야 겨우 사무실로부터 그쪽 호텔에 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식으로 자수하는 것은 선생님이 돌아오신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경찰에 말해둘까 해서. 바보같이 자수를 몇 번씩 한단 말인가? 이미 세상에 알려진 일이 아닌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 이쪽도 몹시 지쳐 있습니다. 신문사에서도 찾아오고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도 찾아오고 드디어 오늘 밤 심야 프로 화제의 초점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전 텔레비전에 나가는 것은 처음이라서 떨립니다. 공손하게 사과하는 듯 싶더니 어느새 천연덕스럽게 말하고 있는 그에게 이끌려 나에게도 화를 내는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다. 텔레비전 심야 프로 따위를 볼 기분이 아니었지만 역시 마음에 걸려서 침대에 앉아 반나체 무용을 보고 있으려니까 곧 장면이 바뀌고 화제의 초점이 시작되었다. 남자 사회자가 유창하게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화면이 클로즈업 되거나 사건 관계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대담하는 형식의 프로였다. 형사소송법을 형법이라고 잘못 말하거나
시효의 중단을 시효의 중절이라고 말하는 등 법률 전문가가 보고 있자니 우스운 일도 때때로 일어났지만 어쨌든 누구에게나 알기 쉽게 사건의 진행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다. 그럼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하야시 싱이치 씨가 나오시겠습니다. 아나운서의 말이 끝나자 팡파르조의 트럼펫이 울리고 나타난 사내 뒤에 이와모토 오사무가 붙어 있었다. 아나운서들이 번갈아가며 질문을 하자 하야시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말했다. 소개가 늦었습니다만 이쪽은 하야시 씨에게 자수를 권유한 분입니다. 이름과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넘겨주자 이와모토는 기쁜 듯이 둥근 얼굴 가득 무게를 잡고 말했다. 이와모토 오사무입니다. 이 녀석과는 감옥에서 친구가 되었지요. 사실은 변호사이신 나에기 선생님의 권유를 받고 자수하게 된 겁니다만 아까 전화로 몹시 화를 냈는데도 여전히 아부를 하며 선생님 하고 있었다. 그의 이런 성품이 그를 미워할 수 없는 이유였다. 어느새 텔레비전에 빠져들어가 여자 모델이 브레이지어를 벗고 화면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The End라는 문자가 나오는 프로그램의 맨 끝까지 보았지만 자신이 모르는 새로운 자료는 얻을 수 없었다. 그만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막 텔레비전을 본 신문사 기자였다. 이 호텔은 이와모토가 알려주었을 것이다. 변호사라는 이름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 즉시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다. 어떠한 경위로 그들을 후원하게 되었는가 하는 흥미 본위에서부터 살인범의 시효는 몇 년인가 하는 육법 전설을 조사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초보적인 질문에 이르기까지 장황하게 인터뷰를 하고 나니 내심 화가 났지만 상대가 신문기자라서 정중하게 대답해 주었다. 수화기를 놓자마자 또 다른 신문사에 전화가 걸려와 평상시 건강함을 뽐내던 나에게도 전화 응답만으로 완전히 지쳐버렸다. 다음 날 도쿄의 사무실로 돌아가 보니 주간지 기자, 방송국 취재반들이 밀어닥쳐 일주일 동안 법률 사무소 일은 손도 대지 못하고 진범 소동에 휘말렸다. 범인 자백 사건으로 인하여 조용히 사색하거나 본업인 법률 활동을 할 시간을 대부분 빼앗긴 나에게는 답답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인터뷰에 응해 자신이 말한 내용이 충실하게 지면에 옮겨진다는 점만은 기분 좋았다. 기자들로부터 심경을 질문받으면 나에게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시효에 관해서는 염려 없으니까 정말 범인이라면 자수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내가 신중히 조사한 후에 이를 진행시키고 싶었다.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해두었는데 내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오이타로 간 사이에 이렇게 되어버려 당황했다. 내가 조사한 바로는 진범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 몇 가지를 하야시 씨가 이야기하는 점으로 보아 현재로서는 그가 진범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만일 사실이라면 하야시 씨는 용기 있는 훌륭한 행동을 한 것이고 또한 죄 없이 복역한 이즈마 씨로서도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텔레비전 출연 의뢰도 수없이 들어왔지만 모두 거절했다. 출연을 거절했다는 사실이 신문과 텔레비전에 보도되자 지금까지의 발언과 함께 나에기 변호사의 겸허한 인품에 호의를 표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놀라운 것은 그 후 변호나 법률 상담 등의 의뢰가 한꺼번에 쇄도하여 평상시에 10배가 넘는 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다. 듣기만 하던 매스컴의 위력에 나에게는 다시 한번 놀랐다. 매스컴의 위력은 이와모토에게도 발휘되어 그는 일약 유명인이 되었다. 낙천적이고 경박한 태도가 사람들의 빈축을 사면서도 타고난 명랑함,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성격은 인기의 원인이기도 했다. 그가 현재 하고 있는 식료품점은 이와모토를 직접 보고 가능하면 한두 마디라도 이야기해보려는 손님들로 붐볐다. 아마 평상시에 몇 갑절 되는 매상을 올리고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그날 아침 언짢은 얼굴로 신문을 노려보고 있었다. 조간신문에 이 사건의 특집 기사가 실려 있었고 마지막 부분은 오노 교수의 담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내 감정에 자신 있다. 따라서 이즈마 씨 이외의 범인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의 내용으로 단지 석 줄에 지나지 않았지만 권위 있는 오노 교수의 담화이니만큼 짧은 편이 오히려 의심의 여지를 없애고 단호하게 보여 눈길을 끌었다. 만일 하야시가 진범이라면 유일한 증거가 되었던 혈액형 판정이 잘못된 것일 거라고 나에게는 생각해 왔었다. 20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도 교수가 그렇게 단언할 만한 근거가 있는 걸까? 나에게는 즉시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면회를 청했다. 오노 교수는 지금 대학에 가려는 참이라고 하며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그에 의하면 용의자 이즈마의 자택에서 입수한 셔츠의 핏자국과 피해자 이불에 묻어있던 혈액을 ABO형으로 감정해 보니 모두 B형으로 피해자의 것과 일치하고 또한 MN식으로 조사해 보아도 모두 M, QQ식의 조사도 Q, 게다가 EE식에 의한 혈액 판정도 모두 E로 일치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계산해 보면 셔츠의 혈액형이 피해자의 것일 확률은 98.5%나 되는 높은 확률이라는 것이었다. 나에게는 감탄하며 말했다. 20년 전 일인데도 수치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아니, 어제 신문 기자가 취재하러 왔을 때 살펴두었으니까요. 오노 박사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어색함이 풀리고 서로 친근감을 가지게 될 무렵 나에게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감정 결과에 대해 자신 있다고 하셨는데 증거물이 셔츠에 묻은 조그만 핏자국이라 비전문가인 제게는 감정하는 데 곤란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출된 자료가 수량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정확한 결과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시료도 없고 세월이 흘러서 지금 제 감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전 이 감정에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가봐야 하니까 용무가 있으시면 학교로 연락해 주십시오. 교수는 전화를 끊었다. 나에게는 이 점에 관해서는 범인으로 15년형을 복역한 이즈마 미스구와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주간 사건의 기자가 찾아왔다. 진범이라고 말하는 하야시 싱이치와 죄 없이 복역한 이즈마 미스구를 본지의 중계로 만나게 하고 싶으니 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이었다. 내가 참석해서 법률 해석이라도 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실은 범인이라고 말하는 하야시 씨가 무죄로 복역한 이즈마 씨에게 사과하고 싶으니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즈마 씨에게 청했더니 이성적으로는 범인이라고 밝히고 나와줘서 오명을 벗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 살인의 누명을 쓰고 15년이나 숨막히는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만날 기분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부탁했더니 이 사건을 상세히 알고 계시는 나에게 변호사님께서 함께 나와주신다면 참석하겠다고 합니다. 제발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이쪽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이즈마를 끌어내기 위한 보조품이라고 느끼며 나에게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이즈마라는 사내와 한번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한 관계자 전원이 모이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 승낙을 했다. 장소는 이즈마 미스구로의 집으로 정하고 정각 이전에 주간지 기자, 사진 기자, 속기사, 편집자 등이 몰려있는 가운데 진범 하야시 싱이치와 중개자 이와모토, 나에기 변호사가 함께 나타나는 순서로 하기로 했다. 이즈마는 도쿄에서 교도소 출신 갱생자로서는 눈부실 정도로 성공하여 지금은 사업 영역이 넓은 자동차 용품점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는 출소 후 좀처럼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중고 충전기 한 대로 자동차 배터리 충전업을 시작했다. 그러던 것이 자동차 붐이 일어 자동차용 스테레오니, 에어컨 등 차의 전기 용품을 다는 일이 점점 쇄도하여 운 좋게도 겨우 5년 만에 지금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즈마의 과묵하고 무뚝뚝한 점이 기술을 우선으로 하는 업소로서 신용을 얻어 단골 손님을 확보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다. 일벌레인 이즈마도 오늘은 휴업하고 약속 장소인 다다미방에 책상을 꺼내놓고 딸에게 차 준비를 시키는 등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본디 사교적인 편이 아닌지 그다지 기분은 좋아 보이지 않았다. 정각에 하야시 일행이 도착했다. 플래시가 터지고 테이프가 돌아갔다. 사회자가 "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하고 말하자마자 하야시는 다다미방 입구 문지방에 주저앉아 다다미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이즈마 씨,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살인을 하고 나서 경찰의 눈을 피해 달아나서 그런 커다란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사죄를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야시는 엎드려 울고 있었다. 나에게도 설마 방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죄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하야시 뒤쪽에 그저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카메라맨이 뛰어나와 계속해서 몇 번 셔터를 누르고 나서 이즈마 쪽으로 카메라를 들이댔다. 음향을 맡은 사람도 서둘러 테이블 위에 준비해 놓은 마이크를 잡고 문지방 옆으로 달려갔다. 5초, 10초, 시간이 지나가도 이즈마는 입술을 깨물고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즈마의 불행과 괴로움을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대변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기자들은 그 광경을 기록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여기서 이즈마가 "지나간 일은 괜찮습니다. 당신이 자백해 주셔서 오명을 벗었습니다." 라든가 또는 무슨 말이라도 해준다면 잡지사 측에서는 기사화하기 쉬울 텐데 이즈마는 완고하게 입을 열지 않았다. 딸이 다과를 담은 쟁반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 광경을 보고는 방 입구에서 멈춰 서버렸다. 사회자 격인 기자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나아가서 말했다. "어쨌든 이쪽으로 들어와 앉으십시오." 그는 하야시의 손을 끌어 이즈마의 바로 앞자리에 앉혔다. 딸이 사람들에게 차를 따르기 시작했다. 또 플래시가 터졌다. 스타일도 좋고 산뜻한 눈을 가진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아가씨였다. 상당한 미인인데도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즈마가 범인으로 체포되었을 당시 내연의 처의 뱃속에 있었다고 하는 그 딸은 아버지가 복역하는 동안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경제적으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소녀 시절을 보냈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출소하여 겨우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어 갔다 하더라도 범죄자의 딸이라고 하는 오명 때문에 혼담조차 없는 듯 했다. 아니, 혼담이 들어와도 약혼할 때쯤이 되면 신원 조회로 인해 파혼이 되는 잔인한 일이 반복되었다고 한다. 나에게는 이 딸이야말로 가장 큰 피해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울러 이전에 만났던 살해된 부인의 딸 도야마 마사코를 떠올렸다. 유복한 가정에서 교육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딸의 어두운 표정은 정신적인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어색한 침묵이 계속되는 것을 깨뜨리려고 이와모토가 일부러 쾌활하게 말했다. 하야시, 자네 이즈마 씨에게 사과하려고 왔잖아.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해봐. 이즈마는 듣지 못한 척 차를 마셨다. 하야시는 방석을 밀쳐내고 다다미 위에 손을 놓았다. 이즈마 씨,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용서할 순 없으시겠죠? 눈물 때문에 목이 메었고 말도 긴장한 탓인지 표준말에 가까웠다. 진심으로 사죄하는 분위기에 휩싸여 듣고 있는 사람도 마음이 움직여
눈물이 고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이즈마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사회자가 나에기 변호사에게 중재를 요청했다. 이즈마 씨, 아무리 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범인이라고 나서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하야시 씨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미흡하지만 당신이 떳떳한 신분이 될 수 있도록 재심 청구나 국가에 대한 배상금 요구 등 괜찮으시다면 책임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제발 하야시 씨에게 뭐라고 좀 대답을 해주십시오. 나에게는 그 장소의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도 이즈마는 하야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대신 나에게 변호사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을 지켰다. 사회자와 이와모토가 교대로 이즈마에게 말을 걸어 무거운 입을 열게 하려고 애썼다. 당신 덕분에 말이 끊어진 것을 이와모토가 거들었다. 네? 뭐라고요? 당신 덕분에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자 이즈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덧붙였다. 살았습니다. 기자들은 이 말 한마디를 기사화하기 위해 일제히 뛰어왔다. 사실은 당신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일을 겪었는지 라고 원망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것을 억지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현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를 자제력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나에게도 이젠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당사자 3명을 남겨두고 나왔다. 그는 자신의 차 운전석 시트에 깊숙이 앉았다. 이제 이즈마도 가족도 차를 날라온 아름다운 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재판소에서 무죄가 확정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매스컴에서 다루게 되면 반드시 저 아름다운 딸에 대해 언급할 것이므로 반드시 좋은 혼담이 들어올 것이다. 이와모토는 중계자로 텔레비전에 나온 덕택에 명예욕도 충족시키게 되고 가게 선전도 되어 원래 방글거리던 얼굴이 더욱더 느긋해졌다. 하야시 또한 범인이라 자수한 것이 결코 마이너스가 되진 않았다. 오히려 남자다운 행동이라 받아들여져서 미담처럼 취급되고 있었다. 시효가 만료된 것도 확실하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지 않을 것이다. 본인은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벗고 편안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독신이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배려도 필요치 않았다. 여러 면에서 순조롭게 풀려갔다. 나에게는 문득 가이스가 미키코의 웃는 모습이 떠올랐다. 변호사와 보도차가 떠나간 후 이즈마의 집에는 당사자 3명만이 남아있었다. 날도 저녁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 나갔다. 이즈마는 문을 걸어 잠그고 에어컨 스위치를 켰다. 3사람은 책상 다리를 하고 편안히 앉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다. 이야, 대단했어. 기대 이상으로 잡지사에서 많이 왔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카메라맨이 번쩍번쩍하고 찍어대는 통에 완전히 얼어버렸어. 하야시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를 다시 생각하니 땀이 흐르는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았다. 이와모토가 그것을 웃는 얼굴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아니 잘했어. 자네 상당한 연기파더구만. 2번째로 사과할 때에는 정말로 눈물을 흘렸잖아. 나도 덩달아 울어버렸지. 게다가 이즈마도 명배우야. 말도 없이 내면 연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거 우리 3사람이 극단이라도 만들면 좋겠는걸. 자신이 내뱉은 말에 흥이 나 있던 이와모토는 갑자기 정색을 하며 말했다. 그건 그렇고 배당에 관한 문제이네. 나도 상점을 방치해놔서 이번 일은 성공을 노리고 뛰어다닌 것이니까. 게다가 하야시도 하고 싶은 말을 덧붙였다. 이즈마는 진짜 저지른 살인을 없던 것으로 만들고 일본 전체의 신용을 얻고 딸도 바로 결혼시킬 수 있게 된 데다 상점 선전도 되었는데 이거 500만에는 너무 싸지 않아? 하지만 내가 무죄라는 게
재심에서 확정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국가도 배상금을 내줘야 하고 여러 가지로 큰일이니까 필사적으로 내 죄를 입증하려고 할 거야. 아무래도 걱정이 돼. 이즈마가 속삭이는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걱정 마. 범인인 자네가 가르쳐줬으니까 이 이상 확실한 건 없어. 달맞이 꽃 이야기를 하면서 울면 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재판에도 나가봤을 뿐 아니라 20년간 이 사건만을 생각하며 지냈으니까 자네만큼 이 사건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을 거야. 반드시 무죄가 될 거야. 그렇다면 배상금은 전부 우리 둘에게 나눠줘야 해.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소에는 왼쪽을 밑으로 하고 자고 있었다고 하던데 어째서 그때는 오른쪽을 밑으로 하고 드러누워 있었을까? 감옥에서 조사받을 때 왼쪽이었지 하고 자꾸 질문받았지만 형사의 태도가 기분 나빠서 아니 확실히 오른쪽이라고 주장하며 버틴 게 이번에 도움이 되었어. 이번에 하야시가 왼쪽을 밑으로 하고 있었다고 말하니까 말이 들어맞는다고 생각하고 모두들 그대로 믿어버렸잖아. 며칠 후 신문에 기업체 간부 부인 살인사건, 재심 청구, 국가의 배상 청구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이 사회면 톱 기사로 실렸다. 같은 신문의 하단 책 광고란에는 주간 사건이 본지 독점, 진범과 무죄의 범인과의 세기의 대담이라는 광고로 선전하고 있었다.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재심 청구한 날을 판매일로 노린 것인지 어쨌든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졌다. 이때 오사카에서는 신문을 읽으면서 피해자의 남편 도야마 에이조가 20년 전의 일을 회상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늦게 귀가하여 방에 들어오자 아내는 모기장 안에서 가슴에 칼이 꽂힌 채 괴로워하고 있었다. 아, 당신 괴로워요. 뽑아주세요. 의사를 좀 불러줘. 괴로워. 그는 칼을 뽑아서 다시 힘껏 찔렀다. 아내의 몸은 크게 경련을 일으키더니 그대로 쭉 뻗어버렸다. 다시 찔렸기 때문에 커진 상처에서 피가 줄줄 흘러 이불을 물들였지만 이내 그것도 멈추고 얼굴과 손톱이 순식간에 보라색으로 변해갔다. 옆방에서는 노모와 5살 된 큰딸이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다. 아들이 한 일은 물론 먼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눈치채지 못했던 어머니는 경찰이 조사할 때 단지 눈물을 흘리면서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되풀이해서 말했었다. 도야마는 전무의 소개를 받아 억지로 결혼한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터에 한때의 바람기가 진심이 되어버린 여자와 열렬히 연애 중이었다. 늦바람이 무섭다고 했던가? 학생 시절부터 입사하여 엘리트로서의 길을 걷기에 바빴던 그는 그때까지 여자에 대한 면역이 부족했던 것이다. 뭔가 아내와 헤어질 방도가 없을까 궁리하고 있던 터에 사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 사건 후 내연녀에게 남편과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녀에 대한 정열이 급속도로 식어버렸지만 딸 마사코는 겨우 5살이고 밤도 깊어 알아채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 해도 어머니는 노인이면서도 그렇게 잠귀가 어두운 것일까? 바로 눈앞에서 2번씩이나 범행이 일어났는데도 아무것도 모른다니. 아무것도 모르는 채 어머니는 저 세상으로 가셨다. 흘낏 불단 쪽으로 눈을 돌린 도야마는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려 자칭 범인에 관한 기사를 피해자 남편의 자세로 읽어나갔다. 만일 그때 불단의 위패가 진실을 이야기했다면 도야마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다. 나는 며느리 도시코가 처음부터 싫었어. 마음이 맞지 않은 탓인지 아니면 벌레가 싫다고 말해서인지 며느리랑 같이 하루 종일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 그런데 근처에 이즈미라는 전기기사가 며느리를 따라다니며 늘 집주위를 서성댔는데 그날도 낮에 집안 공사를 하러 왔을 때 며느리에게 다가가
밤에 몰래 가겠다고 말하는 것을 엿들었지. 그래서 내가 덧문을 열어둔 거야. 며느리가 자고 있는 모기장 안에서 벌어지는 현장을 붙잡아서 부정한 짓을 했다고 꾸짖어 이혼시키려고 했던 거지. 뜻밖의 일이 생겨버렸지만 뭐 할 수 없지. 네가 돌아올 때까지 며느리는 살려달라고 애걸했지만 듣지 못한 척했지. 너도 며느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으로 알고 있었다. 그날 아침에도 너하고 싸우고 나서 돌아다니다 오더니 팔 근육이 아프다고 했지. 나야 기분이 좋았지만. 그래서 항상 왼쪽을 밑으로 하고 잤는데 그날만큼은 팔의 통증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워 잤던 게야. 네가 한 짓도 알고 있다. 뭐든지 알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나뿐이다. 피해자의 딸 마사코는 늦은 아침을 먹으면서 텔레비전 채널을 돌려 뉴스를 보았다. 아직까지도 진범이 어떻고 무죄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게다가 무죄인 복역자의 딸이 진정한 피해자라는 점이 크게 부각되어서 보도되고 있었다. 그 사건 당시 나는 5살이었지만 성장한 후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지. 그날 밤 할머니가 덧문을 열어놓았을 때에도 깨어 있었고 언제인가 할머니가 병으로 헛소리를 했을 때 그래, A조가 죽인 거야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건 바로 할머니의 본심에서 나온 소리였을 거야.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소외되었던 내 가엾은 어머니. 그렇지만 내게는 소중한 어머니셨어. 그래서 나는 할머니가 심장 발작을 일으켰을 때 약도 드리지 않고 의사에게 알리지도 않았어. 그래서 할머니는 죽은 거야.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